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세법 오늘 강의를 맡은 김민석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세법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전에서 이런 부동산 세무 강의도 하고 있는데 또 저한테 올해 또 공부를 해서 하신 분들도 오늘 와 계셔서 오늘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병갑 교수님 그 어머님, 전화 오신 어머님, 그 어머님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너무 반가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여기 이제 올해 시험 보고 이렇게 막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작년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쭉 이렇게 우리 김종 교수님 강의나 박병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마음이 가볍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야, 이게 뭐 전투라고 하지, 뭐 진짜 가서 뭐 배워야 될 건 많은 것 같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아마 여기 오늘 이따 이제 우리 중개 창업에서 이제 성공을 하신 그런 이제 중개사분들이 나오시면은 다 처음에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을 해서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중개 외적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그 전문성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처음 하고 할 때 처음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 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금방 적응이 또 돼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어떤 이건 창업을 하는 거니까 물론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공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입장이 틀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딪혀라. 일단은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딪히면서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종훈 교수님 부딪히면서 생각하시잖아요. 부딪히면서 시를 아까 막 암송을 하고 또 부딪히면서 순발력으로 또 해결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 그런 마인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주눅들게 또 야 이거 힘든 거 아닌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런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경험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떤 그게 오늘 컨셉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세금 얘기는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세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또 부딪히면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르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오늘 두 분이 그 얘기한 공통 관심사가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일단 고객인 것 같아요. 고객. 그렇죠? 고객을 생각하자. 고객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자.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테크 전략이라고 거창하긴 잡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경험이 나는 좀 약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경험치가 약하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뭐 오늘 저도 뭐 이게 막 따라서 열심히 해보고 그랬는데 따라서 해보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걸맞는 공부를 하시다 보고 특히 저희 부동산 콘서트를 계속 오시다 보면 좋은 주제들 가지고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 요 랜드프로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시간 되실 때 와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많은 시간은 할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전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 강의할 필요는 없겠고 딱 포인트적인 것만 몇 가지 좀 강의를 하고 또 그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럼 제 강의 끝나고 뭐가 있죠? 예, 경품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있으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성공하신 중개사분들 나와서 하는 Q&A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그게 키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뭐 한번 볼까요? 뭐 이건 뭐 사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뭐 아마 뭐 지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바로 뭐 우리가 취득세, 조세총론, 뭐 등록면허세, 재산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연수교육도 하고 실전 강의도 할 때는 그렇게 강의를 안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잘 접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물어보는 거는 물건별로 물어보잖아요.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가 매매가 60을 넘어가니까 집을 사겠다. 그러면 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집이 있는데 오피를 이번에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근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이렇게 물건적인 상황을 가지고 세금 문제도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 한 10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좀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 사항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Q&A로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셔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인중개사 우리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 여기 계신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조그맣게든 크게든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세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뭐 강의도 들어보고 어쨌든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아까 우리 김종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뭐 어떤 위치 물건 잘 검색해서 내가 이제 중개사무소를 창업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될 게 뭐죠? 사업자 등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제가 많이 질문받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업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처음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 그랬더니 공무원이 물어보더래요. 무슨 사업자 하실 겁니까? 했더니 좋은 사업자입니다. 아니 중개업자인데 무슨 사업자.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가 사업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사업자가 있고 이제 간이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아까 우리 김종 교수님은 이제 일반 사업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처음 신규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간이 사업자. 이거를 많이 합니다. 간이란 말 뜻이 뭘까요? 간이. 간이 안 간이? 간이. 예. 간이라는 것은 간편하게, 간소하게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를 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의가 있잖아요. 많이 이건 본 지문일 거예요.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 이때 공급대가는 이제 보통 영수증 발행액을 말합니다. 우리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중개 보수죠. 중개 보수를 받으면은 그 영수증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까? 개인 사업자입니까? 개인 사업자.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법인 사업자, 중개법인이나 경매법인이나 기타 자산관리법인은 절대 간이사업자 등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법인 창업을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간이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바로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놨죠.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만 가능하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실전에서 많이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금 계산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고객이 오면은 어떤 고객은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는 고객도 있고 어떤 고객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고객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간이 사업자가 중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간이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간이 사업자로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 뭐 인테리어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는 받을 수 있는데 발행은 못 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아는 제자분 중에 산업단지에서 그 중개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산업단지라고 보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산단이니까 고객이 어떤 고객이 많죠? 기업 고객이 많은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기업 고객이 많은데 뭘 처음 알았다는 거냐면 기업 고객이 많은데 거기는 별로 광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뭐 네이버 광고 막 얘기했잖아요. 거긴 광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더니 A 사장, A 대표를 잘 해주면 그 A 대표가 그 주변에 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끼리 모임이 있는 거야.
그러면 A 대표를 소개시켜주면 그 A 대표가 B 대표를 갖다가 또 소개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별로 광고도 안 하고 이렇게 소개해서 중개하는데도 꽤 많은 중개 수입을 얻고 있더라고요. 아까 전쟁터라고 했는데 전쟁터가 아닌 지역이 여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 블루오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돼요. 아까 우리 김정 교수님 얘기했던 뭐 도농복합지역 그런 데 가보는 겁니다. 가서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많이 이제 요청하는 게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본인은 간이 사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안 끊어주냐 이거. 우리는 이거 이 중개 보수를 갖다 끊어줘야지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사업자 고객이 많다면 간이 사업자 등록을 내지 마시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바로 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이 그러죠. 얼굴은 간인 것 같은데. 얼굴은 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일반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일반이 되면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다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 고객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은 거의 주 고객이 이제 일반 개인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다 해버리면 오늘 시간 다 끝나버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홈택스 메모해 주세요. 홈택스라는 데를 들어가셔서 가시면 거기에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은. 홈택스에. 그래서 요즘은 홈택스에 나홀로 신고 다 잘 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셔서 거기서 검색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까먹어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분들이 이제 간이 사업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는 여태까지 부가세 신고 안 해봤는데요. 그럼 간이 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왜 안 했느냐? 도대체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냐면 요 규정 때문이에요. 간이 사업자가 되면은 일반 사업자는 그게 없는데 간이 사업자는 이게 납부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일과세 기간. 이때 일과세 기간 1년을 말합니다. 1년 동안의 영수증 발행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를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월 한 200이 안 되는 걸로 되면은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 그동안 많은 중개하신 분들이 요 규정을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우려먹었다 그럴까? 했거든 사실은. 근데 요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고객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자, 지금 중개보수를 받으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다일까요? 해야 한다 할까요? 해야 한다. 당연규정입니다. 당연규정이에요. 예? 우리 문제 풀 때 임의규정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죠? 이번 중개법 시험이 그래도 좀 쉬워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공법이 좀 어려웠었죠?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공법을 다시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셔야 돼. 실전에 또 맞는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이 그동안은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선택 상황이거든. 그런데 지금 현금 영수증 발행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30만 원 이상 거래였는데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죠? 얼마로 돼 있죠?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무업종. 그럼 의무업종은 뭐냐면 여러분이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객이 만약에 중개보수를 갖다가 주면은 현금 영수증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편의점 가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그거 가지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딴지 걸어가지고 이제 중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뭐 나 자기는 중개사한테 얘기했는데 현금 발행 안 해줬다 이거야. 그래서 해당 구청에다 막 고발하고 막 그 시행 명령 내려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실전적인 스킬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실전 중개사분들한테 이제 좀 배우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1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400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는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이 얘기 공부해본 적 없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죠, 이게. 시험범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조금씩 익혀 나가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중개업이 이제 바로 그 의무 업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즘 장례식 그렇고, 그 다음에가 뭐 기타 여기 다 업종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요것도 사실은 중개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실수를 가끔씩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볼까요? 동거봉양 하다가 세대 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얼마 전 얘기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얘기예요. 얼마 전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딱 갔는데, 이 친구가 아파트를 10년 전에 아파트를 산 거야. 아파트를 사서. 그럼 여러분, 우리 공부했다시피 10년 갖고 있었으니까 갖고 있다가 집 팔면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왜냐면 1세대 1주택이 몇 년 이상이니까. 2년 이상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비과세 문제가 안 나왔어.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네. 겸용주택 비과세 나왔었죠? 겸용주택 비과세. 네. 근데 제가 이거는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진짜 나왔더라고. 자, 그러면은 요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이 친구가 애 교육 때문에 이런 경우 많아요. 애 교육 때문에 학군을 옮기기 위해서 아버님 집으로 세대를 합가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그럼 자기도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자기는 집 한 채니까 양도세 없는 거로 생각하고 양도세 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통지가 날라왔더라고. 세금 1,800만 원 내라고. 쓰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실수한 거죠? 합가를 한 상태에서 집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 합가를 한 상태에서 집 팔면 1가구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비과세를 받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가를 하기 전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합가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세대 분리를 했었으면 되는 거라고. 양도 시점에.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많이 했잖아요. 양도 시점이 언제일까요? 등기 시점일까요? 잔금 시점일까요? 예? 다 까먹었어요?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자, 잔금 시점이죠. 잔금 시점. 빠른다 그렇죠? 보통은 잔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물어봤죠.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럼 세대를 할까? 지금 잔금을 치렀니 안 치렀니 했더니 등기 다 넘어갔다 지금. 등기 다 넘어갔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마음을 알자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이제 중개 창업에서 고객을 만날 때는 고객의 어떤 물건 상황을 정확하게 일단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수를 해요, 이렇게. 왜냐면 요 물건만 생각하시거든. 잘못하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요 물건만 생각하고 그거 비과세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족 중에 집이 또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그 고객이 집이 한 채가 있어서 이걸 매물로 내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비과세 되는 줄 알지만 항상 조심할 건 뭐라고요? 고객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객 중에 이렇게 자식하고 부모가 연결돼 있다. 아버지도 집이 한 채 있고 아들도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 시점에 뭘 하자? 세대를 분리하면 된다는 거죠. 세대 분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대 분리한다는 게 주소를 분리한다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남편도 집이 있어요. 근데 부인도 집이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 집에 살고요. 부인은 부인 집에 살아요. 그 상태에서 남편 집을 팔아.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로 볼까요? 1가구 2주택자로 볼까요? 네? 1가구? 그래도 2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거는 지금 무슨 상태죠? 별거 상태죠? 그렇죠?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별거는 별거 아니야. 별거는 별거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이 남편이 요 집을 팔 때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하자고요? 콘서트 와서 이혼하자고요? 맞아요. 이혼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췄으면 뭐 하나 드려야 되는데 줄 게 없네. 줄 게 없죠, 교수님. 예, 이따 많이 있으니까. 예.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양도세 뭐 2년 뭐 이렇게만 했지만
이런 상황적인 것들이 막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세법 강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6문제였지만 현장 가서는 세금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 두시라고.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제자분이. 3년 됐대 중개. 근데 제 어느 지역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3년 동안 너무 잘해먹은 거야. 근데 저한테 세금 때문에 전화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도 몰라. 깡통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고객한테 여태까지 어떻게 상담했더니 세무 상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세무 상담 안 해도 잘 됐대 그냥. 그런 또 블루오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가 너무 머리 아프면 세무 상담 안 해도 되는 지역 가서 중개하시면 돼. 간단하잖아요. 아까 뭐 블로그 너무 머리 아픈 거야. 그럼 블로그 안 하는 데서 하면 되잖아. 전단지 뿌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벼룩시장 내는데 아직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 방법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남이 저렇게 하니까. 물론 아까 우리 박병관 선생님이 뭐 블로그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당연히 뭐 블로그 뭐 할 줄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방법은 다 있다 이거죠.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자지간에는 직계 좀비속간에는 이렇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분리하면 되지만 부부지간에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도 이게 바로 뭐냐면 별거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그럼 고객의 마음을 오히려 더 슬프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취득세 현장 가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가 돼서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집을 사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또 집을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읽어보셨으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좀 수정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상승계 취득한 주택은 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아시죠? 예, 6억 이하 할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인데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취득세는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죠. 독립세. 남아있네요. 아직 그래도. 남아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땐 독립세, 부가세 했는데 자, 손님이 왔어요. 손님, 제가 이번에 최근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취득세는 독립세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부가세가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손님. 들어보세요. 손님 없어요. 손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분양받는데 이게 몇 프로예요? 얼마예요 세금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독립세, 부가세 하고 앉아있으면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순수 취득세율은 지금 들어가 있지만 지방교육세가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6억 이하는 1.1%, 6억 이하는 1.1%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2.2%, 9억 초과는 3.3%입니다. 네, 1.1, 2.2, 3.3. 그 다음에 요 1.1, 2.2, 3.3의 룰은 주택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무주택자가 집 사도 다주택자가 또 집을 그냥 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폐지됐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년 미만일 땐 40%고 자, 특이사항이 이거죠. 1년만 채워도 몇 프로죠? 6에서 38. 이걸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새 물건이 좀 돌아가는 이유도 있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책 갖고 계실 테니까 세법적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벌써 버렸어요? 버리지 마세요. 거기 밑줄 다 쳐져 있잖아. 그렇죠? 네, 버리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야. 국세청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 홍길동 씨가 공공시에 2007년 4월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2015년 2월에 지방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지방 공공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방 공공시에 다른 인근지로 이사를 갈 것 같아서 지방 공공시 아파트를 팝니다.
자, 완전히 실전에 묻어나오는 사례죠. 근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주면은 이게 떠올라야 되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이 고객은 지금 이 조항이 뭐죠? 일시적인 2주택이죠. 기억납니까? 일시적인 2주택. 자, 우리 일시적인 2주택이 됐을 때는 어떤 집 팔아야지 비과세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라.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조항이죠. 그러면 이분은 비과세가 돼야 안 돼요? 네? 비과세가 안 되죠. 비과세 왜 안 돼요? 지방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지방집을 먼저 산 집이에요? 지방집이 나중에 산 집이에요? 나중에 산 집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봐. 내가 집이 좋쳐야 되는데 이 집을 먼저 팔아야 되냐, 저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고객의 마음을 잡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집을 먼저 팔면 세금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고객 입장에 당황스럽죠. 그럼 세금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제 인생도 모르는데.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세금이 나온다면 세금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럼 고객님 이거 나한테 전속 주시면 내가 그 방법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뒤밀어야지. 뒤밀어야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에서 접근하다 보면 고객이 안 하던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얘기는 이따 또 하실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분양권. 자, 요새 이제 아파트 중개 쪽 하시다 보면 분양 호재가 많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한 문의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분양권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금지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제 분양권 전매하면은 분양권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럼 분양권도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신고 대상이다. 근데 분양권 신고를 해야 안 해요? 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따 물어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원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양권을 갖다가 전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매 차익이 뭐냐? 분양권 전매 차익은 뭘 말할까요? 분양피가 되겠죠? 프리미엄. 그렇죠? 그게 이제 전매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권 전매는 보통 단타일까요? 장타일까요? 단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었잖아.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럼 분양권 전매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문제만 틀렸다고요? 네. 자, 분양권 전매는 장특공제가 안 되지. 우리 장특공제 조건은 뭐죠? 토지, 건물, 뭐예요? 토지, 건물,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잖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만 장특공제가 되지 분양권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했다시피 250공제밖에, 기본공제밖에 안 되고 고금액에 대한, 물론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지만 보통 전매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40%.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재산세 종부세,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하셨던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질문도 이제 하시다 보면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우리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증여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증여세가 또 우리 시험 보면 없어요. 증여세 배우신 분 계신가요? 증여세 배우신 분? 네, 이게 16회 때 시험부터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은 16회 이전의 합격자예요. 16회 이전 합격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증여세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는. 그래서 연수교육 때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증여세는 이렇게 됩니다. 증여를 받으면 직계 비소득에게 증여를 해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1억짜리면은 1억짜리 오피를 증여해주면은 차익이 5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다시피 세율이 1억 원까지는 몇 프로가 돼요? 10%가 됩니다.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에서 누진금리 1,000만 원. 요 구간에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5천에 10%가 500이죠. 그런데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주면 10% 공제를 줍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도 우리가 양도세는 예정 신고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 그게 2010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아쉬운 규정인데 그게 지금은 안 됩니다. 대신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주면 10%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500에서 10%니까 50만 원 빼주면 얼마 내는 거죠? 450. 그러면 1억에서 짜리 주면 450만 원 내는 겁니다. 그러면 4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450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고객의 질문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냐 이거예요.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부담부 증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부담부 증여. 그렇죠? 네. 부담부 증여가 답이에요. 그런데 그럼 부담부 증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종이 한 장 내밀어야지. 이게 뭡니까? 전속계약서. 이 사람이 아니 당연히 내밀어야지.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그렇죠? 아까 못 들어보셨어요? 아까? 네. 17회부터 공부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나 어떻게 공부한 건데. 일단 종이 내밀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내밀어요? 일단 한 번이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 내밀다 보면 익숙해져. 네. 익숙해져요. 자꾸 내밀다 보면. 그렇죠? 연구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부담부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어떻게 하냐? 찾아보겠다 내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주택 임대업이 시험 문제 안 나와서 이번에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주택 임대업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고객 홍길동 씨는 은퇴 후 도시형 생활주택을 받아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세제상 혜택이 무엇인지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뭔지 아시죠? 주택법 배우셨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죠? 도시 지역 안에만 설치할 수 있는 주택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왜 요즘들 분양을 받으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면 임대사업 하면은 무슨 세대상 혜택이냐? 자, 주택 임대사업이 요새 초 이슈예요. 주택 임대사업이. 예. 그래서 요즘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뭐죠? 뉴스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분양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의 시대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자산 관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개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 중개로만 가시면 안 되고 이제는 고객들의 물건을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임대주택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세제상 혜택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세제상 혜택이 도생주택을 내가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요. 종부세가 면제가 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은 이게 마지막 제 설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생주택을 몇 채부터 분양받을 수 있죠? 몇 채? 나 임대사업 하려면은 임대사업자가 되려면은 몇 채부터 가능할까요? 한 채. 한 채부터 가능합니다. 한 채. 그런데 한 채를 받으면 내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혜택이 있느냐? 없어요. 세 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국세청도 웃긴 거야. 한 채를 임대주택법상 한 채만 받아도 돼. 그런데 한 채를 받아서 임대하면은 그게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근데 세 채를 받으면 임대소득세 감면을 해줘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채 말고 이양 받고 여러 채 받으라는 거지. 그럼 내가 자가 아파트가 있고 내가 임대주택, 도생주택을 세 채를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거는 우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가주택이 있고 도생주택 세 채가 있으면 어떤 집을 팔아야지 양도세 비과세가 되죠? 도생주택이에요? 내 자가집이에요? 이 문제만 틀렸어요 또? 이건 출제도 안 됐어요 이번에. 네? 자, 내 자가집을 팔아야 되죠? 아니 우리 배우셨잖아요. 거주형 주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으면 거주형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 안 돼요?
도대체 어느 학원에서 배우신 거예요, 도대체? 자, 거주용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세 채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팔아. 그럼 양도세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되지요. 몇 년 거주해야 돼요? 네? 1년 내내 가르쳤는데 2년 이상 거주죠. 거주만 돼요. 다만 그 도생주택은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세무가 좀 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나머지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모하면은 우리